산자락 아래 외딴 집. 굽은 허리의 남자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옆에서는 흰머리의 여인이 물을 씻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말은 적었지만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익숙하게 움직였다. 이제 그만 쉬고 들어와요. 해진다니까. 남자는 도끼를 내려놓으며 여인을 바라봤다. 이제 겨우 몸 풀렸는데 뭘. 하지만 그녀의 말에 억지는 없었다. 어차피 둘뿐인지 누가 서두를 것도 없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이게 무슨 소리여? 여인이 앞치마를 털고 마당으로 나섰다. 풀숲에서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여보, 어서 와봐요. 사람이 쓰러졌어. 놀란 그녀의 외침에 남자도 급히 달려왔다. 이보시오, 괜찮소. 정신 좀 차려봐요. 하지만 청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겨진 셔츠, 검붉게 젖은 옷자락,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희미한 말. 그 약이.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낯선 공포, 아니 낯익은 공포였다. 그들이 15년 전 잃어버렸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2009년 겨울, 그들의 딸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폐출혈, 급성 호흡기 이상 증후군, 단순한 감기 증상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감기약 하나로 딸의 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담당자랑 통화해봤습니다. 이상 반응 가능성은 낮다네요. 병원 측의 말은 짧고 냉정했다. 제약회사 담당자는 아예 통화를 거부했다.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그게 끝이었다. 우리 애가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이게 끝이라고요? 부인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남편은 병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을 새웠다. 둘은 그날 세상에게 등을 돌렸다. 창배는 며칠간 열에 시달리며 신음을 반복했다. 노부부는 밤마다 찜질수건을 데웠고 약을 갈아 끓였으며 미움을 먹였다. 얘 혹시 약 때문에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부인의 말에 남편은 손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들 약이겠지. 딸도 이 녀석도. 말끝이 떨렸지만 그는 이내 목을 매듯 이어 말했다. 우린 딸을 못 지켰지만 이 녀석은 이 녀석만큼은 다시 살려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부인은 애써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요. 살려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그들은 그렇게 다시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다. 작고 허름한 집 한가운데 생명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날 밤 낯선 이의 신음을 들으며 부인은 딸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그때도 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그 목소리를 외면한 게 지금껏 마음속에 걸려 있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들 겪는 증상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속였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여보, 우리 딸이 아팠을 때 이만큼만 알았어도, 아니,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줬어도. 그녀의 말에 남편은 조용히 창배의 이마를 짚었다. 미열. 그러나 생명이 남아 있었다. 이번엔 우리가 도와주자. 누구도 우리한테 그랬던 적 없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말에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다시 솥단지를 올렸다. 며칠 뒤 창배는 눈을 떴다. 천장이 낯설었다. 창호지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도 낯설었다. 무언가 따뜻한 게 손을 덮고 있었다. 아이고, 깼어요? 부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다정했다. 여긴 어딥니까? 산에서 쓰러졌던 거 우리가 데려왔죠. 이틀을 알았어요.
창배는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지며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다. 가만 있어. 몸 못 가눌 정도였어. 약이 문제였던 거지? 그 말에 창배는 멈칫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다들 그 약 먹고 이상해졌어요. 전 도망치다가.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 결심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장터에 나간 부인은 감기약 하나를 사서 돌아왔다. 허름한 종이봉투, 익숙한 포장, 15년 전 그때의 약과 똑같은 이름. 이거 아직도 파네. 그녀는 종이봉투를 쥔 채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산길을 오르던 남편이 멀리서 그녀를 발견하곤 발걸음을 멈췄다. 부인이 손을 들었다. 약봉지를 보여주며 마치 하나의 결심을 나누듯 말했다. 당신 말대로예요. 이번엔 우리가 똑똑히 봐야겠어요. 그 말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헤집는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목공 책상 앞에 앉았다. 거기엔 오래된 노트와 딸이 남긴 자료 파일이 있었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날 이후 그는 이 노트를 단 한 번도 펴지 않았다. 딸이 대학에서 복약학을 전공하며 모았던 의약품 정보들. 그 안엔 손글씨로 정리한 임상시험 자료, 부작용 추적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말하던 게 이거였구나. 그는 손끝으로 노트 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전 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말이 이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 꽂히고 있었다. 부인은 동네 의원에 들렀다. 의사는 낯익은 얼굴에 반갑게 웃으며 물었다. 아이고,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감기약 성분 좀 여쭤보려고요. 성분이요? 이 약 있잖아요. 이거 부작용 난 사람 못 봤어요? 의사는 살짝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글쎄요, 그런 보고는 없었는데 가끔 이상 반응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부인은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딸이 이거 먹고 죽었어요. 짧은 말 한마디에 의원 안공기가 달라졌다. 의사는 말을 잃은 듯 했다. 부인은 한참을 멍하니 약봉지를 바라보다 이내 입을 열었다. 우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낮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다시 시작되는 싸움의 신호였다. 그날 밤 창배는 노부부에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너처럼 목숨 걸고 막아서는 사람한테 등은 안 돌릴 거다. 부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딸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있었다. 창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저 이 일 끝까지 할 겁니다. 꼭 진실을 밝히고 말 거예요. 노부부는 말없이 창배를 바라봤다. 잠시 후 남편이 작게 중얼였다. 그래, 우린 이미 하나 잃었지만 내가 또 잃게 둘 순 없지. 그 집 안에는 아직 오래된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다. 이 만남이
다시 세상을 바꾸게 될 줄은. 며칠 뒤 노부부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 남자, 깔끔한 양복에 번들거리는 구두. 그는 마당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최근에 다친 청년이 여기 머무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도끼자루를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뉘신지? 저는 제약회사 쪽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제 사람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말끝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예의가 없었다. 부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쪽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겁니까? 남자는 애써 웃으며 두 손을 들었다. 아니, 그냥 걱정돼서 말이죠. 혹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에 대한 소문은 대부분 근거 없는 겁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순간 집안에서 창배가 나타났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약간 휘청이며 마당으로 나왔다. 내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의 말에 남자는 한순간 당황했다. 창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 약 먹고 쓰러진 사람, 나 말고도 셋 더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입원 중이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문제 없다는 말 듣고 그대로 먹은 겁니다. 침묵. 남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돌아가세요. 노인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우리 딸도 그 약 먹고 죽었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 구두 밑창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갈랐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래간만에 술을 한 잔 나눴다. 남편은 찬 술 한 모금을 넘기며 말했다. 내가 그때 병원에서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부인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우린 그냥 너무 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만 믿었고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맞부딪혔다. 지금은 비록 작은 시골집이지만 그 밤은 유난히 의미 깊었다. 그들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배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가방은 가벼웠지만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다. 어르신들 덕분에 다시 살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엔 말린 나물과 작은 약봉지, 그리고 딸의 손글씨로 정리된 노트 복사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우리 애가 남긴 자료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창배는 그걸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노부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마당 위에 비치는 햇살은 오래된 상처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창배가 떠나고 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누군가가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떠맡고 간 과업 역시 그들 삶에 남겨진 숙제였다.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이대로 조용히 살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삽을 내려놓고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낸 목소리가 그 애한테 힘이 됐다면 그걸로 된 거 아냐? 근데 있잖아, 나 그 약 이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려. 나도 그래. 근데 무서워서 또 입 다물고 있으면 또 누군가 죽겠지. 그 말에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의 침묵은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그 죄책감을 더는 안고 가고 싶지 않았다. 몇 주 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소비자 보호 모임.
부부는 마을버스를 타고 조심스럽게 참석했다. 초라한 옷차림, 낯선 분위기. 하지만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딸이 남긴 노트와 삶을 걸고 구한 진실이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사회자의 말에 조용한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때 부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희 딸이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다. 그녀는 천천히 이어갔다. 그땐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우린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애가 우리 딸과 똑같은 약을 먹고 쓰러졌더군요. 남편도 옆에서 작게 말했다. 우린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짧은 발언. 하지만 그것은 작은 돌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던져졌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노부부의 말에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인은 작게 중얼였다. 우리 딸 보고 있었을까? 남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버스 유리창에 스치듯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더는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었다. 응, 봤을 거야.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말한 거니까. 그들의 집엔 여전히 옛 가구, 옛 사진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날부터 그곳은 단지 고요한 노부부의 집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배는 도심의 오래된 고시원에 몸을 눕혔다. 노부부에게 받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딸의 손글씨, 작고 바른 글씨체엔 생전에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료들을 정리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약국과 병원을 돌며 약품명과 반응 사례를 수집했다. 인터넷 카페와 환자 커뮤니티에 눈이 벌게지도록 글을 올렸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그는 노트북 앞에서 수십 번 고개를 떨궜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다. 병원은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제약사는 공식 입장만 반복했다. 법률 구조 상담도 단독 피해자는 입증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저도 같은 약을 복용하고 이상 반응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냥 재체질 문제라고 했죠. 혹시 도울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낸 이는 간호사 출신의 40대 여성. 그녀는 자신이 모은 사례와 진료 기록을 정리해 파일로 보내왔다. 그녀의 이름은 김현정이었다. 창배와 김현정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작은 팀을 꾸렸다.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그들은 피해자 네트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엔 노부부가 준 노트가 있었다. 이거 단순한 부작용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현정이 말했다. 몇몇 자료엔 원료 성분을 바꾸고도 신고 안 한 흔적이 있어요. 그 순간 창배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다. 그럼 고의적인 은폐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이걸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죠. 동시에 창배는 노부부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직 갈 길 멉니다. 하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아요. 남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너처럼 뛸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부인은 작은 상자 하나를 보냈다. 그 안엔 딸이 생전에 즐겨 쓰던 볼펜 한 자루와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있었다. 이건 우리 딸이 실험실에서 일할 때 남긴 거예요. 거기 뭔가 말하지 못했던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창배는 그날 밤 녹음기를 틀었다. 낮은 음성, 숨소리,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이 들려왔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누가든 알아야 해. 그 말에 그는 두 손으로 녹음기를 감싸 안았다. 눈을 감고도 그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제서야 그는 이 싸움이 단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딸을 잃은 부모, 이름 모를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그의 동료가 된 김현정까지. 이건 이제 함께하는 싸움이었다. 며칠 뒤 창배는 피해자 모임을 준비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임대 회의실, 길게 쭉 늘어진 플라스틱 의자, 허술한 커튼, 그리고 15명의 참석자. 각자 다른 얼굴, 다른 사연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그들도 모두 같은 약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그냥 제가 나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약 먹고 실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기사 하나 안 나더라고요. 아들이요 먹고 이틀 만에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창배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말을 다 받아 적을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하나가 그에게 책임감을 안겼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여러분의 이야기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공익 제보입니다. 현정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정리는 제가 맡을게요. 회사 내부 자료도 슬슬 수집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옛 동료들도 생겼어요. 같은 시각, 제약회사 본사에서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었다. 익명의 팩스, 내부 문서 유출, 관련 약품 검색량 증가. 대응 회의가 잇따라 소집됐다.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세요. 가급적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직원 하나가 속삭였다. 혹시 산에서 실종됐던 그 남자 아닙니까? 그 약국 습격 사건 때 이름 올랐던.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그의 과거까지 조사에 들어가 있었다. 며칠 후 창배는 귀가하는 길에 낯선 그림자를 느꼈다. 지하철 출구에서 한 남자가 그를 따라붙었다. 창배 씨 맞죠? 낯선 목소리. 누구십니까? 조용히만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 말은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창배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 이제 조용히 살 생각 없습니다. 남자는 씁쓸히 웃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 말은 창배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노부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창배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고 부부는 차분히 들었다. 그 애가 또 위험에 처한 거 아냐? 부인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꺼내며 말했다. 우린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겠냐고. 또 누가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엔 안 멈출 거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멈추면 우리 딸한테 평생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이 싸움은 조용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딸을 잃은 부부와 진실을 파헤치려는 청년이 함께 서 있었다.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 창배는 김현정과 함께한 소규모 방송국을 찾았다. 공익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언론. 화려한 장비나 조명은 없었지만 그곳엔 눈빛이 선한 기자들이 있었다. 기록과 자료는 충분합니다. 다만 이걸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지는 아직.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광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 회사가 우리 협력병원 스폰서 중 하나입니다.
그 말에 창배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꺼내야 합니다. 우린 지금껏 너무 오래 참아왔어요. 기자는 한숨을 내쉬며 노트를 덮었다. 알겠습니다. 정식 제보 절차 받겠습니다. 방송 여부는 내부 회의 후에 결정될 겁니다. 그날 밤 창배는 고시원 방 안에서 처음으로 진술서를 썼다. 딸을 잃은 부부의 이야기, 자신이 겪은 위협,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는 한 문장, 한 문장 신중히 적어나갔다. 며칠 후 노부부는 동네 마을회관에서 작은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년 농부, 자영업자, 교사,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모두 뉴스나 기사보다 사람 이야기를 더 믿는 이들이었다. 말로는 다 못하겠더라고요.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저 우리 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마음뿐이에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검정 머리끈을 한 젊은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아이예요. 우린 지금도 매일 얘 이름을 부르면서 삽니다. 회관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연신 손을 모았다. 그 침묵 속엔 이해와 슬픔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김현정은 과거 근무했던 병원의 동료와 만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당신도 알죠? 이 수치 이상하다는 거. 동료는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유출되면 큰일 나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백업 자료 조금 도와줄게요. 그날 밤 그녀는 그 자료를 복사해 창배에게 보냈다. 메일의 제목은 단순했다. 곧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격도 시작됐다. 창배가 머물던 고시원 복도에는 정체불명의 낙서가 새겨졌다. 입 조심해라. 가족도 지켜야지. 그는 그걸 보며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는 곧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여전히 조용했다. 총성도 고발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의 뿌리는 더 깊어졌고 그들이 모으는 자료는 어느새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엔 반드시 이렇게 쓰일 것이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창배는 고시원을 나와 김현정과 함께 작은 공유 사무실을 구했다. 창문이 작고 난방도 약했지만 커다란 화이트보드와 프린터 한 대가 있는 곳. 그들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전초기지였다. 화이트보드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상, 병원 진료일, 약국 이름, 약품 코드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진실의 지도였다. 이 정도면 보건당국에도 신고할 수 있을 정도예요. 현정이 조심스레 말했다. 신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창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린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야 해요. 이걸 숨기려는 쪽은 너무 커요. 그날 밤 창배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낯익은 목소리. 산에서 자신을 처음 발견했던 노부부의 남편이었다. 너 뉴스 봤냐? 아직이요. 왜요? 네가 정리한 자료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로 떴다. 창배는 급히 노트북을 켰다. 포털 메인에는 없었다. 하지만 독립 언론 사이트 그리고 피해자 단체 블로그에 그 자료가 떠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이 약을 기억하십니까? 15년 전부터 반복된 경고, 그리고 지금. 기사엔 노부부의 이야기, 창배의 고발, 김현정의 증언, 그리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창배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한 줄 댓글을 발견했다.
그 약 나도 먹고 입원했었어요. 이제야 알았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그 글을 읽고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15년간의 침묵 끝에 이제야 누군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제 싸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피해자 인터뷰를 요청했고 소규모 팟캐스트에선 그들의 사연을 다루기 시작했다. 김현정은 동료들과 함께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재소장을 제출했다. 창배는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는 어색했지만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속된 은폐, 구조적인 외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위험을 먹고 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립박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자석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말했다. 이 싸움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 뉴스는 어느 날 작은 식당 TV에서 틀어졌다. 노부부는 반찬을 나르다 멈춰섰다. 화면엔 창배가 있었다. 조금은 야위었지만 그 눈빛은 선명했다. 우린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걸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부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젠 정말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젠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비친 노을은 붉고 길게 늘어졌고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세상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다. 한겨울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창배는 국민신문고에 공식 제보 서류를 접수했다. 20명의 피해자 명단, 진료 기록, 녹음 파일, 녹취록, 그리고 딸을 잃은 부부의 손글씨로 된 진정서까지.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올리는 순간 창배는 한참을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게였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 하지만 이 길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다. 며칠 후 노부부의 집에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정기 검침원으로 가장한 사내가 와서 창고를 열어보겠다고 했고 낯선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내용물은 작은 약통 하나. 라벨은 벗겨져 있었고 제조일자는 적혀 있지 않았다. 부부는 그 약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당에 나갔다. 그리고 작은 쇠삽으로 땅을 파고 그 약을 묻었다. 남편이 말했다. 이제 더는 이걸 집안에 들이게 두면 안 돼. 부인은 말없이 그를 도왔다. 그 작은 의식처럼 묻힌 약통은 그들이 15년간 지고 있던 무언가의 상징 같았다. 한편 김현정은 피해자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약사협회, 소비자단체,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몇몇 기업 관계자들까지 앉아 있었다. 현정은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의료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직함 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고통을 예외적 사건이라 부르며 넘길 때 그 예외 안에는 수많은 이름이 묻힙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창배 씨 때문이 아닙니다. 딸을 잃은 한 부부의 용기 때문이고 15년 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울음 때문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창배는 오래된 녹음기를 다시 틀었다.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또렷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해. 안 그러면 이건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창배는 녹음기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린 이제 시작했어요. 마침내 보건당국은 해당 약에 대한 공식 재조사를 발표했다. 몇몇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예고했고, 언론은 15년의 침묵이 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다. 그 뉴스 화면 속 작은 농가 마당이 비쳤다. 장작 쌓인 뒤편에서 노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다. 부인은 흐린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 이제야 조금 웃고 있을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 애가 살진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금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마당 위 빨랫줄이 흔들렸다. 흰 속적삼 하나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다. 그 속에 잊히지 않을 이름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김창배 씨, 긴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청문회 증인으로 정식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창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자신의 이름이 이제 공식 기록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 숨고 싶었던 과거, 지워버리고 싶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이 제 과거도 다 들추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이미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그는 노부부와 영상통화를 했다. 노인은 어김없이 마당 끝 의자에 앉아 있었고 부인은 다림질을 하다 손을 멈췄다. 청문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창배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나갈 때가 됐지. 남편의 말은 짧고 묵직했다. 부인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창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넌 이미 우리한텐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야. 그 말에 창배는 목을대를 삼켰다. 15년 전 이들 부부 역시 같은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애가 그런 일이 생긴 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들을 창배가 대신 이어가야 했다. 청문회 전날 밤, 김현정은 창배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창배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 중 정황 증거로는 가장 강력한 의사 진술서와 약사 내부 고발자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꼭 가져가세요. 창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현정 씨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이 기록이 남는다면 언젠가는 누군가 또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빛 속에 그동안의 고통이 말없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보다 깊은 곳엔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노부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켰다. 부인은 손을 모으며 말했다. 우리 딸, 이젠 다른 사람한테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줘. 남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새벽은 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선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창배는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고시원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분명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 그리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의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김현정과 눈을 맞췄고 현정은 말없이 그를 껴안았다. 국회 청문회장, 플래시, 셔터 소리, 복잡한 표정들. 좌석 앞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다. 증인 김창배. 그는 목이 타는 걸 느끼며 컵에 물을 따랐다. 위원장의 호출과 함께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증인께선 해당 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제보하신 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은 그 제약사의 원한을 가진 건 아닙니까? 전 원한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여기 제가 직접 수집한 자료와 15년 전 같은 약으로 딸을 잃은 부모님의 증언이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노부부와 눈이 마주쳤다. 부인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창배는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약을 먹고 아프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이전의 날카로운 질문은 멈췄고 한 국회의원이 조용히 메모장을 덮었다. 그 순간 현정이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복사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딸이 남긴 필체. 15년 전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글씨가 이제는 모두의 앞에 놓여 있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창배를 둘러쌌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짧은 말 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다. 노부부였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창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 오늘 참 좋아했을 거야. 그 말에 창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젠 당신 목소리 제가 지킬게요. 청문회장에서 나오며 창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그 안엔 이름 없는 이들의 슬픔도 그리고 조용한 승리도 작은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청문회 이후 창배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다. 기자회견도 축하도 없이. 하지만 그가 문을 열자마자 작은 종이 상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김현정. 열어보니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익명 제보예요. 영상입니다. 본사 내부 회의 영상, 몰래 녹화된 자료예요. 이걸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USB를 꽂자 화면 속엔 낯익은 기업 로고와 함께 수십 명의 양복 차림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상 반응이 나와도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되면 굳이 먼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시판된 제품이고 리콜은 비용이 큽니다. 문제 삼는 여론이 크지 않으면 그냥 묻히는 쪽이 낫습니다. 그 순간 창배는 책상 끝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죽음은 그들에게 비용 계산의 한 항목이었다. 김현정은 다음날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뒤에는 30여 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앞줄에는 노부부가 함께였다. 이제야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말이 생겼어요. 남편이 말했다. 널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검찰청 앞에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그들은 고개를 들고 있었다. 며칠 뒤 노부부의 집에는 낯선 소포가 하나 도착했다. 열어보니 사진 액자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노부모님, 그 손글씨와 그 따님 이야기 전국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약을 드셨던 분입니다. 덕분에 저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한 여인이 병상에서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사랑해요. 엄마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부인은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다가 한마디를 꺼냈다. 이제 우리 아이도 웃겠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마루 한켠 딸의 영정 옆에
조용히 놓았다. 창배는 다시 산 아래 그 집을 찾았다. 작은 배낭 하나 들고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처음 그들이 발견했을 때와는 전혀 달라 있었다.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를 자르던 남편이 그를 바라봤다. 왔구나. 창배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다시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부인은 부엌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이번엔 오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당신 덕분에 다시 숨 쉬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장작불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그 공간엔 긴 싸움을 지나온 이들만의 침묵이 있었다. 진심이란 그렇게 말없이 전해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불빛 위로 감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 익어가는 감처럼 오래 아팠던 마음들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울지방검찰청 새벽 2시 김현정은 마지막 확인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검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영상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험도 함께 부를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 위험 때문에 15년이나 침묵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침묵을 끝내야죠. 그 시각 창배는 다시 고시원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젠 머물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싸우게 된 이유, 그 근원을 찾아야 했다. 그는 오래된 서랍 속 더 이상 열지 않았던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그가 겪었던 또 다른 기억이 적혀 있었다. 2009년 12월 7일. 그는 한 병원의 병실 앞에서 울부짖는 부부를 본 적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돼? 담당에 불러. 지금 당장. 당시 그는 병원 물류팀의 파견직이었다. 그날 신약 샘플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누군가가 서류를 생략하라고 지시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자신도 몰랐다. 그 부부가 훗날 자신을 산속에서 구해줄 사람들이 될 줄은. 창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당시 병원 내부 보고서에 복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보고서 하단에는 작은 사인이 하나 적혀 있었다. 담당자 김은서. 그는 순간 멈춰섰다. 김은서 그 이름 어딘가에서. 그리고 노부부의 사진첩. 딸의 이름은 분명히 은서였다. 그 순간 창배는 마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자신이 무심코 넘겼던 서류, 그것이 누군가의 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구조된 후 묵묵히 자신을 살려준 그들이 바로 그때 자신의 실수를 감싸준 희생자였다는 것. 그날 밤 그는 마당 끝에서 남편에게 털어놨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이제 들을 준비가 됐어. 창배는 손에 쥔 문서를 내밀었다. 제가 그 약의 유통 과정 일부에 있었습니다. 그날 서류 생략 지시를 받았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부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부인은 조용히 손을 모았다. 남편은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가 말했다. 우리가 너를 탓할 이유는 없어. 그땐 너도 몰랐던 거잖아.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걸 숨기지 않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창배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이제 됐다. 우린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는 지금 가장 힘든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들은 말없이 마당을 걸었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날의 공기는 어딘가 따뜻했다. 이제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그날의 피해자와
그날의 방관자가 함께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창배는 노부부의 마당 끝 장독대 옆에 앉아 있었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리고 그 곁에 남편도 말없이 앉았다. 당신 딸 이름을 제가 기록으로 먼저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꺼냈다. 그 이름이 제 서류에 처음 찍힌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렇게 오래도록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도 그날을 늘 기억해. 하지만 말이야, 창배야. 우리가 널 처음 마당에서 발견했을 때,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다 용서했을지 몰라. 창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용서요? 응.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아. 그걸 알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구원받은 거야. 부인이 마당 끝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다가왔다. 그녀도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딸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창배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다. 며칠 뒤 김현정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보하신 영상의 출처가 파악됐습니다. 익명 계정의 IP가 특정됐고 내부 고발자였던 약사윤 씨가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다가 말했다. 그분 잘 보호해 주세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아직도 그 벽 앞에 있었을 겁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의사를 전해왔다. 15년간의 침묵,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용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창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장면. 그 사진만은 꼭 넣어주세요. 노부부 딸의 미소.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방송 촬영 날. 노부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정리했다. 손님이 오듯이 마당을 쓸고 액자를 닦고 작은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이 사진 찍은 날이 언제였지? 부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은서가 마지막으로 우리랑 여행 갔던 날. 그녀는 그 사진 아래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은서야,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어가고 있어.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돌아간 밤. 부부는 한동안 불을 끄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방송에 나온 창배의 모습은 그들이 처음 본 피투성이 청년이 아니었다. 이젠 누군가의 목소리이자 지켜야 할 정의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약국 진열대에서 그것을 꺼내든 이들은 다시 넣고 약사의 조언을 구했다. 어떤 이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이는 피해자 단체에 연락을 남겼다. 세상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봄이 오는 길목, 작은 공공도서관에 기록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그 약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전시회에는 각기 다른 손글씨가 걸려 있었다. 엄마는 아팠지만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우리 누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 싸움을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그날 그냥 지나쳤던 서류 하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벽엔 딸 은서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 아래 노부부의 짧은 글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널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 전시의 마지막 날. 창배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관람객 중 한 중학생이 다가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진짜 이 약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질문은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뼈를 찔렀다.
창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응.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 짧은 대화 뒤 창배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의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보건복지부는 공식 발표를 내렸다. 문제된 약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고 제약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기소되었다. 검찰은 영상 자료와 내부 고발자를 핵심 증거로 언급했다. 보도 자료의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한 청년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오래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다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남편이 조용히 술잔을 들며 말했다. 은서, 이제 됐지? 너 대신 우리가 해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다음엔 우리 셋이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 앞 산자락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적히지 않았다. 단지 한 문장. 여기 누군가의 진심이 영원히 머뭅니다. 하늘은 높았고 감나무 아래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이제는 오래된 침묵보다 새로 움트는 약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름으로 불렸다. 더는 도망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김현정은 시민단체의 고문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말보단 기록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지켜냈다. 한 언론인이 그녀에게 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노부모님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이 싸움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부부는 다시 평범한 농사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집 앞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나무 의자와 손편지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은서 씨가 있었기에 저희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꿨어요. 그들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산길에 쌓인 낙엽을 치우며 살았다. 하지만 그들 삶의 중심엔 이제 이름 없는 이들의 응답이 함께 있었다. 창배는 다시 산을 올랐다. 예전처럼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 자신을 구해준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작게 눈을 감고 엎드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당신들이 절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조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의 침묵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진행된 시민연대 행사의 마지막 무대. 노부부는 조용히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서 창배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15년 전 어느 부부의 용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한 명의 이름을 위해 싸웠고 그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을 지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조용히 일어섰다.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일어났다. 그 박수는 천천히 그러나 점점 커졌다. 기립박수가 되어 무대 위와 아래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창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리고 객석 가장 뒤편에서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더는 돌아보지 않아도 될 길,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줄 인연들이 조용히 그들 곁에 남아 있었다.